검과 마법의 세계. 우리의 주인공은 렌. 그는 이 세계의 수많은 평범한 모험가 중 한 명이다. 가난뱅이라 돈을 벌기 위해 항상 일찍 일어나야 했다. 정오까지 자는 건 부유한 귀족들 뿐이다. 그 같은 자유 모험가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모험가 길드에서 의뢰를 찾기 위해서다. 일찍 온 모험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전에 자신의 등급에 맞는 의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의뢰 내용은 마스터벌, 의뢰인 호위 또는 약초와 재료, 수집 등 다양하다. 자신에게 맞는 의뢰를 고르기도 전에 렌트는 아는 다른 파티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이미 임무를 받고 떠났지만 렌트는 여전히 자신에게 맞는 의뢰를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보통 파티를 맺지만 렌트는 자신이 너무 뒤처진다고 느껴 혼자 다니는 것을 선호했다. 모험가 생활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동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술을 잡고 마석을 모험가 길드에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던전 안으로 들어가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던 그는 어떤 생물체로 된 벽과 마주쳤다. 그 후 그는 던전에 들어가 가장 깊은 곳까지 혼자 갔다가 어떤 생물체가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 벽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비밀 통로라고 생각했다. 렌트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곳이 아직 탐사되지 않은 새로운 구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귀한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속으로 기뻐했다. 원래대로라면 길드에 돌아가 이 소식을 보고하고 보상을 받아야 했지만 순간의 욕심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고 결국 모든 마수의 정점에 있는 용과 마주쳤다. 비록 이 용은 아주 기이했지만 용이 뿜어내는 압박감은 절대 착각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압박감에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용에게 잡아먹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렌트는 살아있었지만 해골이 되어 있었다. 이제 렌트는 언데드이자 불사신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교회의 정화마법에 맞으면 확실히 죽을 것이다. 살아있는 해골은 신의 자연섭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는 길드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가면 분명 사람들에게 제거당하거나 교회로 끌려가 정화될 것이다. 그는 몹시 당황했지만 용이 더 이상 주위에 없는 것을 보고 우선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왔지만 미궁 속 몬스터들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미궁 안에 몬스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다. 렌은 다른 탐험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우선 이 해골 몸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는 아직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다른 해골과 마주쳤다. 그는 검을 들었지만 근육이 없어서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체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후 해골을 베려고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검이 너무 무거워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달려오던 해골도 갑자기 넘어졌다. 해골이 떨어진 다리를 다시 붙이려고 하는 동안 렌트는 더 이상 평범한 검술 이론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를 이용해 싸우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기를 이용해 몸을 강화하자 검을 휘둘러 해골을 벨 수 있었다. 갑자기 해골에게서 나온 빗줄기가 렌의 몸으로 옮겨갔다. 그는 아는 학자 친구가 미궁 속 몬스터는 인간과 매우 다른 진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인간은 보통 수련과 단련을 통해 성장하고 강해지지만 해골 같은 몬스터는 구울이 되고 나아가 마무리될 확률이 있다. 렌트는 자신이 마무리된 후 망토로 몸을 가리면 도시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진화를 위해 미궁 속 몬스터를 사냥하고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렌트는 해골 5마리를 해치웠다. 그는 해골을 쓰러뜨릴 때마다 나오는 빛이 자신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덕분에 그는 계속해서 기를 사용하며 싸울 수 있었고 새로운 전투 방식에 더 익숙해졌다. 그 후 그는 슬라임을 발견했다. 슬라임은 해골과 마찬가지로 약한 몬스터로 여겨지지만 슬라임은 마법에만 약한데 그는 물리 공격 기술만 배웠을 뿐 마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지금의 그에게 슬라임은 천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슬라임을 해치울 유일한 방법은 핵을 마치거나 회복하지 못할 때까지 베는 것뿐이었다. 그는 마구잡이로 검을 휘둘렀고 운 좋게 핵을 베었다. 슬라임은 산성액을 쏘아 공격하지만 슬라임이 죽었을 때 나오는 액체에는 더 이상 산성이 없으며 피부를 매끄럽게 해줘서 여성용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한편 모험가 길드에서는 접수원 아가씨가
동료에게 신입은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렌트에게 이 신입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지만 렌트가 어제부터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신입 소녀도 오래 머물 돈이 없어서 돈을 벌 겸 렌트가 돌아오길 기다리기 위해 미궁으로 갔다. 한편 미궁에서 하루를 보낸 렌트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화는 여전히 매우 느렸지만 적어도 그의 체력은 이전처럼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마법 사용에도 더 익숙해졌다. 게다가 해골임에도 불구하고 신성 마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마법은 치료 외에도 물을 정화하고 음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빵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고 싶었다. 그는 당분간 조심스럽게 몬스터를 사냥하기로 했다. 한두 마리에서 3마리까지는 상대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이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렌트는 모험가로 10년이나 일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 직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보통 사람들은 몇 년만 모험가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기만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매일 끊임없이 훈련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나라 하나를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등급인 상급 모험가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단지 해골일 뿐이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몬스터를 사냥했고 지금의 자신이 인간이었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그가 슬라임의 액체를 수집하려던 참에 갑자기 슬라임에게서 나온 빛이 그에게 옮겨가면서 첫 번째 진화를 하게 되었다. 렌트는 살점이 붙은 언데드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발음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진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열심히 몬스터를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렌트는 고블린과 같은 더 높은 등급의 몬스터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언데드가 되어 움직임이 훨씬 민첩해졌고 기와 마법도 증가했다. 덕분에 전투가 더 쉬워졌다. 그는 고블린 2마리를 쉽게 해치우고 인간이었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렌트는 미궁 안에서 한 인간을 발견했다. 그는 저쪽의 소녀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자신을 공격할까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도시의 대부분 모험가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이 소녀가 신입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렌은 잠시 이 신입 소녀를 관찰한 후 그녀가 정식으로 검술 훈련을 받았지만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체계적으로 검술 훈련을 받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주변을 살피는 데는 아직 미숙했다. 그 후 해골 한 마리가 소녀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그녀를 벽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그녀는 해골에게 반격하려 했지만 해골이 그녀의 껌을 붙잡았다. 렌트는 어쩔 수 없이 소녀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는 해골의 등 뒤에 나타나 검을 한번 휘둘러 해골을 두 동강 냈다. 그 후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몹시 놀라며 두려워했다. 그는 소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검을 던졌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녀가 만약 떠나면 죽일 거냐고 묻자 그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도시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 몸을 가릴 옷을 좀 사다 달라고 소녀에게 부탁했다. 그는 소녀에게 돈을 주며 옷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남는 돈은 그녀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을 리나라고 소개했고 기사 가문의 딸로서 그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리나를 미궁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떠나보냈다. 그녀는 렌을 도우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리나가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모험가에게 그것은 필요한 자세였다. 그는 리나가 이 일을 길드에 보고할까봐 걱정도 됐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 후 리나는 길드로 돌아가 접수원에게 갔고 렌트는 진화를 위해 계속 몬스터를 사냥하며 힘을 모았다. 그 후 그는 리나가 돌아온 것을 알아챘다. 그녀가 렌트를 부르자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아 검을 뽑아들고 물었다. 옷을 입어보니 꽤 헐렁하게 몸 전체를 가려주었고 리나는 렌이 손을 감을 수 있도록 붕대도 샀다. 렌트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리를 정리하고 옷을 입었지만 얼굴이 쉽게 드러나 보였기에 리나도 준비한 것이 있었다. 그를 위해 가면을 하나 더 준비했다. 그가 가면을 써보자 갑자기 렌트의 얼굴에 딱 달라붙었고 그는 이 가면이 저주받아서 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신성 마법을 써도 떼어낼 수 없었다.
렌트의 옷은 그녀가 접수원에게 부탁해서 살 곳을 찾은 것이었고, 이 가면만 길에서 우연히 파는 사람을 보고 사본 것이었다. 그녀는 이 가면에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의심하지 않은 자신을 탓했다. 그녀를 탓하지 않고 지금은 돈을 벌어서 상금 마법사에게 저주를 풀어달라고 하면 된다고 여겼다. 리나는 이제 렌트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더는 그를 무서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 후 두 사람은 미궁을 떠났다. 렌트는 리나의 사정을 듣고 그녀가 다른 도시 출신이지만 공부를 해서 모험가가 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최근 탐사할 미궁이 2개나 생겼기 때문이다. 성문에 도착했을 때 렌트는 통행증을 내야 할까봐 조금 걱정했다. 그의 지금 모습은 사진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나가 다른 문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리나에게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발각되면 리나가 괴물을 성 안으로 들인 죄로 문책당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렌트에게 목숨을 빚졌기에 앞으로도 계속 그를 돕고 싶어 했다. 렌트는 결국 성문으로 갔다. 모험가 증표를 보여주며 문을 통과하려 했다. 리나는 그를 위해 마물에게 공격당해 다쳐서 상처를 가리려고 가면을 썼는데 운 나쁘게도 그 가면이 저주받아 벗을 수 없게 됐다는 변명을 생각해냈다. 병사들도 가면을 당겨봤지만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신성마법사를 고용해 저주를 풀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렌트는 리나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더는 리나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곧 성장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모험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좀 더 인간다운 모습이 되면 그때 그녀를 찾아가 사과하기로 했다. 그는 더는 리나에게 의지할 수 없어 학자 친구인 비비안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다가 렌트의 목소리를 듣고 평소처럼 그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렌트는 평소에 찾아오던 렌트와 달랐다. 비비안은 렌트에게 미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렌트의 이야기를 듣고 용에게 잡아먹힌 뒤 스켈레톤이 된 것은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용도 미궁에 더는 없는 듯했다. 비비안은 이 일이 꽤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렌트가 말한 모든 것이 지금 그녀 눈앞에 있었다. 그 후 비비안은 그에게 다시 물었다. 자신이 아는 렌트가 맞냐고. 렌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은 렌트의 기억과 의식만 가졌을 뿐 이 몸이 정말 예전의 자기 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후 비비안은 렌트에게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었다. 그는 계속 모험가 일을 하고 싶지만 이 모습으로는 길드에 갈 수 없으니 비비안에게 의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그녀는 렌트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자신에게 그의 몸을 연구하게 해달라고 했다. 렌트는 동의했지만 자신을 해부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비비안은 렌트의 마석과 슬라임을 팔아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그는 그 돈으로 대장간에 가서 새 검을 사기로 했다. 렌트가 수상한 차림으로 거리에 나가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 후 렌트는 대장간에 갔고 그곳의 여주인은 렌트의 모습에 조금 놀랐다. 그는 검을 내밀며 벼려달라고 부탁했다. 여주인은 검을 살펴보고 그가 기와 마법을 모두 써서 싸운다는 걸 알아차렸다. 렌트의 예산을 물어본 여주인은 좋은 검을 만들기에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계약금으로 절반을 먼저 받고 검이 완성되면 나머지를 받기로 했다. 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여주인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물었다. 그는 학자 비비안을 찾아가면 된다고 했다. 한편 비비안은 언데드는 보통 시체에서 생겨나며 되살아난 언데드는 대부분 이성과 감정을 잃는다는 사실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렌트 같은 언데드는 특별한 개체였다. 그녀는 아직 렌트의 상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금의 언데드가 예전의 렌트가 맞는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예전의 그와 같았기에 그녀는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과거 비비안은 역사상 최연소 대학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녀는 모험가가 되기로 했고 곧바로 은등급에 배정되었다. 처음 약초를 채집하러 갔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렌트를 데려가라고 말했다. 숲에서 약초를 캐던 그녀는 렌트를 불러 약초를 바다짐에 넣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렌트가 자신보다 먼저 약초를 한가득 채집한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둘은 마물과 마주쳤고 렌트는 비비안에게 마법을 쓰면 자신이 앞에서 막아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단 한 방에 마물을 쓰러뜨렸다. 렌트는 비비안이 실전은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잠시 앉아 쉬는 동안 비비안은 렌트가 약초 채집에 아주 능숙하다는 걸 알았다. 그가 말하길 읽고 쓸 줄 아는 것 외에 식물학, 마물학 등 배울 수 있는 건 뭐든 다 배워야 한다고 했다. 언제 그 지식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비비안 같은 대학자가 렌트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친해졌고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렌트는 여전히 성실하게 레벨을 올렸고 그녀는 매일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오후 렌트는 대장간에서 돌아왔다. 대장장이 부부는 그에게 임시로 쓸 검을 주었다. 그가 떠난 후 부부는 렌트가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저주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은 것이리라. 하지만 결국 자신들을 믿고 무기를 구하러 왔으니 그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렌트는 비비안과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렌트가 배고파 보이지도 않고 먹거나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한편 그는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 되기 위해 계속 진화하기로 결심했다. 비비안은 이렇게 마물 퇴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렌트가 미궁에 들어갔을 때 슬라임 한 마리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남자를 도와주며 그가 꽤 초보자 같다고 느꼈다. 죽더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렌트가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건 혹시나 위험에 빠진 척하며 도와주러 온 사람을 공격해 재산을 빼앗는 경우일까 봐서였다. 그 남자는 렌트에게 달려와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막 모험가가 되어서 아직 마물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원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요리사였지만 빚을 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으려고 미궁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여러 파티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혼자 미궁에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렌트는 도와줄 시간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이 요리사의 경우 희귀한 보물이라도 찾지 않는 한 빚을 갚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요리사가 포기하려던 그때 렌트가 갑자기 자기 짐이나 들어주며 따라오라고 말했다. 그러다 그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예전에 자신이 찾았던 비밀 통로로 데려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용은 역시나 사라지고 없었다. 주변을 살피던 중 요리사가 갑자기 또 다른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는 지금 길드에 보고하면 꽤 짭짤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렌트의 공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렌트는 그에게 사양 말고 공을 차지하라고 했다. 자신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두 사람은 빈 방을 하나 발견했다. 렌트는 갑자기 바닥에 마법진을 봤지만 요리사는 보지 못하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가 전이 되고 말았다. 렌트는 이것이 전이 마법진이며 요리사가 위험한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렌트는 지금의 자신이라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에 그도 안으로 들어갔다. 렌트는 어떤 방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요리사와 거대한 해골을 발견했다. 렌트는 그것이 미궁의 보스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검을 뽑아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보스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그는 검의 강화 마법을 걸어봤지만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출구도 보이지 않아 이 방은 보스를 쓰러뜨려야만 나갈 수 있는 듯했다. 그는 신성 마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 검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렌트는 신성 마법으로 검을 강화해서 일격을 날려 보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는 그 틈을 타돌진해 보스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 후 요리사가 정신을 차리고 렌트와 마주했다. 렌트는 신성 마법으로 요리사를 응급 처치해주고 요리사에게 보스가 떨어뜨린 마석을 건넸다. 그 마석이라면 요리사가 빚을 갚기에 충분했지만 렌트에게는 조건이 있었다. 그는 요리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런 몸으로는 길드에 갈 수 없으니
요리사 아저씨에게 이 마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그의 가게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요리사에게 방을 나가는 길을 알려줬고 역시나 그는 예전 벽에 있던 전이 마법진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발을 내딛자 방에서 나갈 수 있었고 렌은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돌아갔어요. 도시에 도착하자 요리사는 렌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고 그의 아내가 나와 남편이 무사한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요리사는 아내에게 방금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말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또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그는 렌을 좋게 말하며 렌에게 공짜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아내에게 알려줬어요. 요리사는 이제야 자신을 로리스 아내를 이자벨이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이름을 물었어요. 렌은 로리스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 렌은 비비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눈이 점점 흐려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서자 비비가 제국 원로들이 보낸 편지를 어디에 뒀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렌은 갑자기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고 갑자기 가면의 절반이 사라지더니 그녀의 어깨를 그대로 물어버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렌을 밀쳐냈고 그가 아직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마법으로 렌을 기절시켰어요. 그는 나중에 깨어나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비비에게 사과했어요. 그녀는 괜찮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길 원했어요. 그는 미궁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맛있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녀 역시 매우 맛있어 보여서 본능에 지배당해 그녀를 물었다고 했어요. 비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국 렌은 사람의 피와 살을 좋아하는 언데드니까요. 렌은 비비의 상처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성속성 마법으로 그녀를 치료하려고 했어요. 한번 치료하자 비비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지만 흉터는 남아서 그는 다시 한번 마법을 사용했고 상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비비는 이제야 그의 가면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렌은 이제 가면을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나는 눈을 가리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입을 가리는 형태였죠. 가면이 마치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것 같았고 렌은 그것을 조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비가 벗겨보려고 해도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렌이 이제 새로운 형태인 아기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쉽게 말해 뱀파이어의 하위 단계였죠. 그는 언제 자신이 변했는지 몰랐어요. 해골 보스를 처치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분명 비비를 문 후에 변했을 거예요. 그녀는 왜 렌이 아기로 진화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렌이 해골이었지만 진화해서 구울이 되었어요. 하지만 구울이 해골의 유일한 진화 형태는 아니에요. 해골 기사나 해골 궁수처럼 다른 종류의 해골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진화는 본인의 소망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렌은 항상 인간과 비슷한 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렌은 왜 자신이 구울에서 바로 뱀파이어가 되지 않고 아기가 되어야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비비는 진화 과정이 모험가 길드에서 등급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죠. 렌은 계속 진화하면 뱀파이어가 되고 뱀파이어에서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비비가 보장할 수 있지만 뱀파이어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진화는 단순히 일반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녀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러니 렌은 일단 천천히 나아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지원할 거예요. 비비는 렌에게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우선 나중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지금 그의 몸을 스케치하고 가능하다면 그의 살점도 조금 먹고 싶어 했어요. 만약 아프다면 마취약도 있다고 했죠. 동시에 다른 몇 가지 실험도 해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기 때문에 렌은 내일로 미루고 싶어 했어요. 다음날 렌은 대장장이 친구에게 빌린 검이 망가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들을 각오로 렌은 미궁에 숨겨진 구역에서 거대한 해골과 마주친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이해해줬어요. 그는 렌을 동정하며 그가 숨겨진 구역을 계속 탐험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어요. 예전처럼 렌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렌에게 더 좋은 검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렌은 어쨌든 그의 소중한 친구니까요. 미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렌은 로리스 부부가 가게를 다시 열기 위해 장을 보는 것을 봤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렌은 비비의 실험을 도왔어요. 렌은 연금술에 대해 잘 몰랐지만 비비가 자신에게 할지도 모를 실험들이 조금 두려웠어요. 그 후 렌은 비비가 만든 독을 마셔봤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회복약이나 이로운 약은 효과가 있었어요. 렌은 졸리거나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사람의 피와 살이 조금 당길 뿐이었죠. 비비는 렌에게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을 때 사용하라며 자신의 피가 담긴 병을 줬어요. 단 한 방울만으로도 렌의 갈증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다음날 아침 렌은 의뢰를 받으러 길드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비비는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동급모험가였지만 길드는 여전히 렌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길드에 많은 공헌을 했고 지식도 풍부했기 때문이죠. 길드에서는 그에게 직책을 제안할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어서 제안을 미루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렌이 등급을 올리려면 실적이 필요했고 실적을 쌓는 방법은 직접 의뢰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비는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렌이 다른 신분으로 처음부터 다시 등급을 올리도록 하는 거였죠. 렌은 길드로 가서 가장 친한 접수원인 신라를 찾아갔어요. 그녀를 만난 렌은 모험가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서 렌은 10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라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지금과 그때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렌은 예전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성만 바꿨어요. 신라는 렌이라는 이름에 조금 놀랐어요. 며칠 전 그녀가 알던 렌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렌은 자신이 비비의 친척이라 지금 비비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신라도 최근 비비의 집에 누군가 이사 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처리하러 갔어요. 렌은 비비가 나쁜 소문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비의 친척이라고 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렌은 모험가 휘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궁으로 향했어요. 그는 젊은 모험가 한 쌍을 마주쳤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였다면 다가가서 안내하고 도와줬겠지만 지금 그는 신입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렌은 다른 사람이 찾기 전에 자신의 비밀 통로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전이 마법방에 도착한 렌은 더 깊숙이 들어갔고 돌로 된 방을 발견했어요. 이곳에는 해골이 하나 있어서 마치 누군가 살았던 방 같았어요. 갑자기 망토를 입은 소녀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나타나서 여기서 뭘 하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렌이 도둑질하러 온 줄 알고 렌에게 바로 공격을 날렸어요. 다행히 그는 악이라서 그녀는 자신이 오해했다고 생각하고 렌에게 다가가 사과했어요. 그녀는 렌에게 자신의 망토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 장소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대가로 이 두루마리를 주겠다고 했죠. 그것은 렌이 지나온 곳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마법 지도였어요. 그는 돌아와 비비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그가 계속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걸 보니 저주라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지도는 비비가 거의 사용할 수 없어서 렌이 마력을 불어넣어 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지도가 나타났고 미궁의 길을 상세하게 그렸어요. 심지어 미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화살표도 나타났어요. 비비는 이 지도가 매우 귀중하며 국보에 버금갈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렌은 이 지도가 다른 미궁도 그리는지 확인해 봤지만 다른 미궁은 그다지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요. 렌은 소녀가 지도는 렌이 지나온 곳만 표시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렌은 이 망토가 저주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비비는 이 망토 또한 마법 저항력이 매우 높고 보통 칼로는 뚫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렌은 내일 그 방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소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 금지했지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소녀가 외부인의 출입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소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렌이 비밀 입구를 찾아갔을 때는 닫혀 있었어요. 지도에도 렌익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녀가 자신을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 이 길을 막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길드에서는 신라가 렌의 소식이 없어서 매우 걱정하고 있었어요. 렌이 갑자기 돌아와 신라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크토벌 퀘스트를 받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신참 모험가에게 이 임무를 추천하지 않았지만 렌트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은 오크와 싸워본 경험이 충분해서 괜찮다며 자신감을 보였고 얼마 후 렌트는 오크 고기 3덩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마법 주머니에 넣어 퀘스트를 완료하려 하자 신참인데도 오크를 토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셰일라는 잠시 후 돌아와 렌트에게 승급 시험을 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렌트는 간절히 원했다. 그날 밤 비비안은 렌트에게 모험가 등록 시 어떤 이름을 썼는지 물었다. 그는 비비안의 성을 사용해 등록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여기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비비안을 험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후 렌트는 승급 시험에 참가하러 갔고 그곳에 꽤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필기 시험장으로 안내되었다. 지금의 렌트에게 이런 시험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는 저번에 만났던 신참 소녀도 있었다. 필기 시험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탈락했지만 렌트는 만점을 받았다. 그 후 셰일라가 와서 알려주었다. 실기 시험은 길드의 의뢰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렌트는 그 후 전에 만났던 두 신참과 한 팀이 되었다. 그들은 자이와 로라였다. 소개가 끝난 후 길드는 그들에게 미궁 지도에 표시된 지정된 장소까지 함께 도착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규칙은 없었기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에게는 특별 보상이 주어질 것이었다. 모두 이것이 경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모두 미궁 앞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렌트가 평소에 가던 곳과는 다른 미궁이었기에 그는 자이와 로라에게 지도를 사오라고 했다. 길드에서 준 지도는 15년 전에 발행된 것이라 실제 구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렌트는 근처 가게에서 지도를 샀는데 전체 지도는 꽤 비쌌기 때문에 1층 지도만 달라고 요청했다. 역시나 실제 지도는 길드에서 준 것과 완전히 달랐다. 가게 주인은 자이와 로라에게 렌트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다. 그가 경험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렌트는 그 후 두 사람에게 길드가 일부러 낡은 지도를 주어 그들을 시험하려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모험가 길드는 정말 성격이 나쁘다는 것도 말이다. 세 사람은 그 후 미궁에 들어가 해골무리와 마주쳤다. 로라와 자이는 즉시 자신들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렌트는 두 사람이 실력도 있고 협력할 줄도 안다고 생각했다. 해골무리를 처리한 후 렌트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주머니를 발견했는데 아마 이것이 몬스터를 유인하는 물건인 듯했다. 렌트는 앞쪽에 매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었다. 렌트는 천천히 다가가 매복한 자의 공격을 막았다. 그는 뒤에 2명이 더 있는 것을 보고 이자를 자이에게 맡겼다. 자이가 검사와 맞서는 동안 렌트는 궁수와 다른 마법사를 처리하러 달려갔다. 검사와 대치하던 렌트는 궁수와 다른 마법사를 처리하러 달려들었고 그 녀석은 이때 훨씬 힘이 빠진 듯 보였다. 그래서 로라가 마법으로 그를 묶었고 그 후 자이가 그를 벽으로 밀치자 로라가 돌을 던져 맞췄다. 자이는 이들도 시험 응시자이며 자신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매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관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렌트는 두 사람에게 미궁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행이 계속 나아가자 렌트는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망토를 입은 사람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길드에서 응시자들을 어렵게 하려고 심어둔 사람들이었다. 길드장은 이때 셰일라에게 자신이 렌트에게서 수상한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렌트가 신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것이 매우 수상하다고 느낀 그는 신라에게 보고하고 싶어 했다. 한편 렌트의 일행은 보스방에 도착했지만 다른 파티가 뒤따라와 먼저 들어가고 싶어 했다. 렌트는 그들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 위협했다. 그들도 겁을 먹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렌트는 자이와 로라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기에 렌트는 시험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길 수 없다고 느끼면 목숨을 걸지 말고 후퇴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모험가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끔찍한 충격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충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험가가 강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이는 이해했고 렌트와 함께 보스방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보스가 상급 슬라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까 그 녀석들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렌트는 통과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왕 보스와 마주쳤으니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더 강해지려면 고된 싸움을 해야만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이가 앞장서서 달려들어 공격을 잘 피했지만 슬라임의 핵을 바로 찌르지는 못했다. 자이는 뒤로 튕겨나갔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이는 로라가 마법을 시전할 수 있도록 버텼다. 이 전투에서 그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슬라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자이가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렌트가 그들과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렌트의 평가에 따르면 그들의 실력으로 잘만 하면 이 보스를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렌트는 그들이 심하게 다치게 놔둘 수 없어 약간 도울 생각이었다. 로라는 주문을 마친 후 모두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파이어볼로 슬라임을 공격했다. 보스는 물 속성이었기에 상성이 좋았고 승리는 렌트의 팀에게 돌아갔다. 두 젊은 신참이 보스를 쓰러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스의 재료는 비싸게 팔 수 있었기에 그들은 남아서 수집했다. 다른 응시자들이 앞서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로라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쪽에는 함정이 많으니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들은 안전하게 나중에 도착해도 괜찮았다. 자이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길드가 모두의 모험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함정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이다. 실력은 있지만 생각이 없다면 몬스터에게 목숨을 바치는 꼴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이번 시험을 완수한 사람들이었다. 두 신참은 더 현명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길드 직원이라는 신분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후에야 그를 믿었다. 보상은 특별한 것 없이 오늘 바로 승급할 수 있는 허가와 회복 물약 몇 병뿐이었다. 시험을 마쳤으므로 렌트는 두 신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둘 다 아직 미궁 2층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 보여주고 싶었다. 두 사람은 미궁 2층에 햇빛이 비치고 낯선 식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곳이 바로 앞으로 그들이 모험가로 계속 활동한다면 맞서야 할 곳이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았다. 길드로 돌아가는 길도 꽤 피곤했는데 길드가 여전히 함정을 설치해 일행을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셰일라에게 증표를 돌려준 후 세 사람 모두 동급 모험가로 승급했다. 시험 과정 내내 그들을 지켜보던 셰일라의 남동생도 마지막 확인을 위해 왔다. 길드는 응시자를 실력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도 갖추었는지 평가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좋아야 하는데 그들의 경우에는 모두 만점이었다. 렌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도 이런 감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는 약간의 향수를 느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렌트와 두 신참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하루 스승은 평생 스승이기에 그들은 오늘 렌트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두 신참과 작별 인사를 한 셰일라는 자신이 예전에 알던 렌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렌트는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셰일라는 렌트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렌트 또한 길드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까 경계하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물었다. 이것이 길드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이 길드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셰일라는 길드가 렌트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길드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렌트는 자신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 사적인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분명 양측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래서 렌트는 더 안전을 위해 그녀가 비밀을 지켜주길 바랐다. 셰일라는 자신에게 마법 계약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만약 그녀가 말하면 계약에 의해 처벌받고 동시에 즉시 길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셰일라가 예전에 렌트가 자신을 도와 지금처럼 성실한 직원이 되게 해준 것처럼 그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렌트는 그 말을 듣고 계약을 맺는 데 동의한 후 모자를 벗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했다. 셰일라는 렌트의 얼굴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마인으로 변해 있었다.
일단 이 이야기는 그녀가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기로 했다. 한마디로 설명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아가려던 참에 셰일라는 렌트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렌트의 타고난 선한 본성 때문에 그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부터 그를 돕고 싶어 했다. 길드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이 밤에 함께 돌아오는 걸 보고 비비안은 깨달았습니다. 렌트가 쉴라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비비안은 쉴라가 붙잡힐까 두렵지도 않은지 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냐고 물었지만 쉴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비안은 렌트가 한 마리의 사람 고기를 탐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넌지시 알려줬지만 쉴라는 렌트를 돕기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비비안은 만족했고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자 비비안은 쉴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쉴라는 렌트가 최근에 유명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모험가 실종 사건이 많았지만 마물의 소행이 아니었기에 길드장은 이것을 납치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렌트 같은 기묘한 자가 나타났으니 의심을 받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니 길드장에게 잘 설명해 볼 테니 당분간은 길드에 오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지도록 말이죠. 본성은 예전에 알던 렌트 못지않게 좋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렌트가 또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가자 비비안은 걱정했습니다. 며칠간 길드에 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걸까요? 사실 렌트는 주문 제작한 검이 오늘 완성되어 무기를 시험하러 대장간에 간 것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렌트의 버릇을 잘 알아서 가장 쓰기 편하도록 조정해뒀습니다. 게다가 요청대로 성법술에도 견딜 수 있으니 마음껏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마력을 시험하자 렌트의 마력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고 친구는 놀랐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력과 성법술 차례였습니다. 과연 좋은 검이라 성법술을 담은 일격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법술로 통나무를 베자 거기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대장장이 친구는 뭔가 재미있는 게 나올지도 모른다며 그걸 심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렌트가 성법술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묻자 렌트는 옛날에 버려진 사당을 자주 보수했는데 아마 신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렌트는 세 종류의 힘을 합쳤을 때 효과가 증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융합 능력은 매우 드물지만 시전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실패하면 몸이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장이 친구는 그만두라고 충고했지만 렌트는 성공하면 새로운 필살기가 되어 자신을 상급 모험가의 꿈에 더 다가가게 해줄 것이기에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렌트에게 다른 검을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 만든 검이 망가지면 아까우니 말입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렌트는 검의 마력을 불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력을 운용해 온몸을 강화했습니다. 이 감각은 마치 꽉 찬 상자에 무언가를 억지로 쑤셔넣는 것처럼 매우 불쾌했습니다. 잠시 버틴 후 렌트는 참격을 날려 통나무를 모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아직 시험일 뿐 이번에야말로 성법술까지 불어넣을 차례였습니다. 상급 모험가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렌트는 모든 마력과 기력 성법술을 검에 불어넣어 몸속에서 순환시켰습니다. 멀리서 보던 친구가 두려워서 멈추라고 했지만 렌트는 이미 세 종류의 힘이 합쳐진 참격을 날렸습니다. 통나무는 구형으로 변했고 검은 견디지 못하고 모래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렌트에게 이걸 여러 번 쓰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 거미성기를 견딜 수는 있어도 합격, 거기를 견디기엔 무리라고 말입니다. 렌트는 지난번 그 여자에게 한 방에 죽을 뻔했던 것을 떠올리며 만약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걸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검을 한 무더기 만들어서 렌트가 들고 다니며 쓰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렌트는 더 높은 등급에 오르려면 좋은 장비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길을 가던 렌트는 어떤 사람이 길드를 통하지 않고 모험가에게 의뢰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험가는 길드의 징계가 두려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한 렌트가 다가가 그 모험가에게 은화 몇 잎을 주고 보낸 뒤 그 청년의 의뢰는 자신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렌트가 의뢰가 무엇이냐고 묻자 호수의 주인을 퇴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수의 주인이란 건 그곳에 가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친 기색으로 렌트를 자신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호수로 가기 전 렌트는 비비안에게 의뢰인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을은 동쪽에 있었는데 기묘한 축제가 자주 열리는 곳이며 최근에는 호수의 주인에게 재물을 바친다는 전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구하기 위해 마력을 지닌 아름다운 처녀를 호수의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꽤 흥미로워서 두 사람은 수많은 젊은 처녀를 먹었다는 그 녀석이 대체 뭔지 보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재물은 바로 의뢰인의 여동생이었기에 그가 도움을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렌트는 이 일이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게 호수의 주인과 싸울 필요 없이 그저 소녀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렌트는 마을이 황량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젊은 처녀를 잃은 뒤로 마을에서 활기가 사라졌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들에게 활력을 주는 존재인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으니 일할 의욕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여동생은 매우 사리분별이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을 구하러 사람을 고용해 온 것을 알자마자 마을과 오빠에게 폐를 끼칠까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렌트의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렌트는 그 말을 또렷이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모험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호수의 주인이 노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렌트는 그녀의 오빠에게 의뢰를 받았기에 모든 것을 그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이 고집센 모험가를 집에 머물게 했지만 절대 개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재물의식이 시작되는데 여동생이 이처럼 순순히 받아들이는 걸 보니 말로는 설득이 안 될 듯 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무척 아꼈기에 동생이 잡아먹히게 둘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당하더라도 오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물의식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렌트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선 정보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재물 축제를 준비하는 틈을 타 렌트는 호수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캐다가 음흉해 보이는 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재물 축제 날에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렌트가 이곳 사람이 아닌 걸 알자 그들은 축제를 보러 가는 걸 포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호수의 주인이 화가 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온함을 느낀 렌트는 따르는 척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물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동생이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삶은 너무 고달프니 말입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여동생을 도망치게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호수의 주인이 노예 마을을 파괴하면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동생 혼자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고 렌트도 조사를 마친 뒤 여동생에게 자신이 할 일을 알려주며 죽게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빠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발버둥치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살아갈 용기를 조금 얻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의식을 진행했고 오빠와 렌트가 뱃사공이 되어 여동생을 호수의 주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안개가 그들을 감쌌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수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거대한 문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환영임을 깨달은 렌트는 이 연극의 배우를 밝히러 나섰습니다. 비비안이 준 도구 덕분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렌트는 즉시 괴물을 뚫고 뛰어넘어 그 배후에 있는 오늘 물건을 팔던 자들이 주모자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렌트가 약해 아무것도 못할 거라 자신하며 그대로 공격해왔습니다. 렌트는 배를 통째로 가라앉히고 그들을 마을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넘겼습니다. 남매는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소녀들은 모두 살아있었고 다른 곳에 갇혀 팔려나갈 처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아돈을 벌 속셈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의뢰가 완수되었기에 렌트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일 후 여동생은 은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렌트에게 며칠 머물다 가라고 청했습니다. 렌트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며 바로 떠나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안 여동생은 작별의 키스를 하러 달려왔습니다. 비록 가면 위였지만 거기엔 많은 감정과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 후 렌트는 실종된 모험가들이 이 무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비비안에게 상황을 보고하며 물 위를 걷는 신발 덕분에 비비안이 준 신발 덕분에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렌트가 길드에 의뢰를 받으러 가자 동전한 입자리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뢰는 거의 무보수나 다름없어서 아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의 모험가들은 여전히 의뢰를 수락했는데 그들에게 모험가란 돈만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그는 이후 셸라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렌트가 원한다면 의뢰를 받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가벼운 의뢰를 말이다. 그래서 렌트는 1동짜리 의뢰에 흥미를 느꼈는데 내용은 어떤 꽃을 채집해달라는 것이었다. 독이 있는 늪지 근처에서만 피는 꽃이었다. 그 꽃에는 사랑 이야기가 얽혀 있었는데 렌트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번 의뢰는 약을 만들기 위해 그 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의뢰주는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꽃을 쓰려는 한 소녀였다. 그는 그 의뢰를 수락하고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막 문을 두드리려는데 문고리가 부서져서 렌트는 점액질을 사용했다. 슬라임의 점액으로 고쳤다. 렌트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렌트를 빚받으러 온 사람으로 착각했다. 렌트는 안으로 들어가 밝혔다. 자신이 모험가라고 말이다. 안에 있던 아이들은 렌트에게 흥미를 보였지만 큰언니로 보이는 소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런 수상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소녀는 렌트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절대로 수상해 보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렌트는 소녀에게 평소처럼 말하라고 했다. 자신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소녀는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했고 렌트는 그녀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앨리스는 렌트를 고아원의 수녀님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병을 앓고 있어서 앨리스가 대신해야 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이곳은 형편이 어려워 렌트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었다. 수녀는 단지 생각했다. 렌트가 고아원 지하실을 청소하는 임무를 하러 온 줄로만 앨리스가 모든 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이후에 렌트를 따로 만나 수녀님이 성법술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병에 걸렸고 그 병에는 그 꽃이 필요하다고 알려줬다. 동늪에 있는 꽃으로 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앨리스가 수녀님께 병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이곳을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른 수녀가 대신 오고 자신은 병을 받아들이고 죽을까봐 렌트는 의뢰를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앨리스가 직접 목숨을 걸고 그 꽃을 가지러 갈 것이기 때문이다. 렌트는 이후 수녀님이 말한 대로 아래에 나타난 마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로 내려간 렌트는 이곳의 마물이 그저 쥐 몇 마리뿐인 것을 발견했다. 우두머리 쥐가 달려들어 손을 물었다. 렌트의 손을 물자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그의 명령을 따랐다. 렌트가 돌아가 비비안에게 상황을 묻자 그녀는 렌트가 종속을 만드는 능력을 발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비안은 렌트에게 그 쥐를 키우게 했다. 쥐는 비비안의 손을 물었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쥐가 자신의 피도 좋아한다는 것을. 그녀는 쥐에게 에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작은 실험에 사용하기로 했다. 쥐도 비비안이 마음에 드는지 꽤 얌전했다. 그날 밤 렌트는 잠을 잘 수 없어 심심해하자 비비안이 뭔가를 먹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직접 음식을 요리했다. 비비안은 그가 근처 동늪에 갈 예정이며 그곳에는 아룡 형태의 마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숨어 산다고 렌트는 아룡 형태의 마물을 멀리하게 해주는 성수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확실한 방법은 아니었다. 렌트는 그때서야 음식에서 맛을 느꼈다. 비비안은 피를 조금 섞었다고 말했다. 그가 맛을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음날 렌트는 늪에 도착했다. 마부는 저녁에 그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곳은 원래 매우 위험하지만 여기서만 자라는 몇몇 식물 때문에 여전히 오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블린 무리와 마주쳤다. 이곳의 혹독한 환경 덕분에
그들은 미궁에서보다 훨씬 강했다. 무리를 지어 싸울 지능도 갖췄지만 렌트는 가볍게 달려들어 고블린 무리를 전부 처리했다. 갑자기 물에 빠졌다. 그는 거대한 물고기와 마주쳤고 그것도 금방 해치웠다. 그동안 쥐는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셸라도 비비안을 찾아와 렌트가 이전에 잡았던 범죄자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셸라는 렌트가 왜 최고 등급 모험가가 되려 하는지 궁금해했다. 비비안도 몰랐다. 그녀는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로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모험가에게는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셸라는 조금 이번 임무에서 렌트를 걱정했지만 비비안은 렌트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렌트는 값싼 성수를 산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룡이 찾아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렌트는 재빨리 독을 피하고 반격했지만 마력과 기력은 그것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러자 쥐가 성법을 사용해 아룡의 입속으로 뛰어들었고 아룡은 렌트를 뱉어냈다. 렌트는 이 아룡이 성법에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법을 발동시켜 달려들었다. 렌트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성공했다. 아룡의 목을 베는데 그는 쥐가 공을 세웠다고 인정하고 아룡의 머리를 마법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렌트는 앨리스가 필요로 하던 꽃밭을 찾았지만 막꽃을 따려던 순간 우연히 엘프족 한 명과 마주쳤다. 그 사람도 이 꽃을 구하러 왔으며 이곳에 올 때 해독제와 성수를 모두 가지고 늪을 건너왔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꽃을 땄다. 그 남자는 부인을 위해 꽃 한 송이만 가져갔다. 렌트는 그의 부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빨리 낫기를 기원했다. 그는 렌트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인에게 정기적으로 꽃을 배달해줄 사람이 이 꽃은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이삭이라고 그의 주인에 대해서는 렌트가 자신의 의뢰를 수락하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렌트는 그 후 도시로 돌아와 길드에서 셸라를 찾아 아룡의 사체를 처리하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하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셸라는 렌트를 한 작업장으로 데려가 사체 처리업자인 다리오를 만나게 했다. 아룡의 몸 전체가 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다리오가 사체를 처리해 렌트를 대신에 팔아주기로 했다. 다리오는 렌트가 단 한 방에 아룡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아룡의 몸에 손상 흔적이 거의 없었다. 사체 상태가 좋아 비싼 값에 팔릴 것이다. 렌트는 돌아가면서 결심했다. 내일 고아원에 가기로 셸라는 렌트가 더 강해졌다고 느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삭 같은 사람이 강한 것이고 자신은 불사의 몸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며 지금 얻은 힘은 수련이 아니라 우연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다음 날 렌트는 고아원으로 돌아가 앨리스를 다시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의뢰를 완수했다고 앨리스가 부른 두 명의 약사는 이 꽃이 매우 완벽하다는 것을 보고 수녀님을 구하는 데 쓰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렌트는 꽃 한 주머니를 건네며 필요하면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다. 렌트는 앨리스에게 아직도 모험가가 되고 싶은지 물었고 그녀는 전문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렌트처럼 사람들을 돕는 렌트는 이제부터 에도의 부하들이 이곳의 지하실을 지킬 것이며 앨리스가 아직도 되고 싶다면 모험가가 되고 싶다면 아주 좋은 마법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앨리스는 렌트에게 너무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빚을 지게 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다. 그날 밤 렌트는 비비안에게 앞으로 앨리스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렌트가 최근에 꽤 많은 젊은 여자애들을 알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렌트는 여전히 연애 감정에 둔감해서 비비안은 새로 생각해낸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자신에게만 한 말이라서 렌트를 잠시 용서해줬다. 다음 날 아침 렌트가 길드에 가자 셸라가 한 대가문이 의뢰를 냈다고 알려줬다. 이 의뢰에 렌트를 지명했다고. 렌트는 이것이 이삭이 보낸 의뢰 같다고 생각했다. 이삭은 이 가문의 하인이고 이 가문은 꽤 비밀스러웠다. 렌트는 의뢰를 수락하고 이 가문에 가보기로 했다. 한편 앨리스는 두 약사와 함께 수녀님께 진실을 알렸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약이 완성되었다. 앨리스가 의뢰를 맡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렌트가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렌트는 그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다.
문지기가 그에게 알려줬다. 앞이 이 가문의 마독으로 만들어진 미궁 정원이라고. 그는 이전에 이곳을 정복한 적이 있었고 알고 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미궁을 정복하면 이 가문에서 다른 마도구를 선물로 준다는 것을, 그가 준 유일한 조언은 태양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의 경로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렌트는 직접 가기로 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렌트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한참을 헤매던 렌트는 정원 안의 한 구역에 도착했다.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계속 가고 싶으면 저쪽 길로 가고 쉬고 싶으면 남아서 자신과 차를 마시라고 했다. 그는 찻주전자와 주전자 모두 마도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찻주전자는 차를 넣지 않았는데도 찬물을 따를 수 있었다. 소녀는 말했다. 이 주전자는 한 번 사용으로 차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격은 백금화 300개이며 백금화 1개면 사람이 평생 살기에 충분했다. 과연 이 가문은 평범하지 않았다. 소녀는 변형 가능한 가면을 알아봤다. 렌트의 가면이 마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가면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것을 팔면 큰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벗을 수 없었고 또한 길을 다니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다. 소녀도 조언했다. 렌트에게 태양을 보지 말라고? 돌멩이를 던지자 그것도 이동해버려서 그는 길을 외워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렌트는 저택에 도착하자 이삭과 소녀는 렌트가 미궁의 법칙을 이해했다는 걸 알아챘고 소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라투르라 소개한 뒤 의뢰와 보상에 대해 물었고 렌트가 창고에서 마도구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렌트는 두 사람을 따라 지하실을 지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마도구가 있었고 꽤 쓸모없는 물건도 많았습니다. 이 끝없이 튀는 공처럼 말이죠. 렌트는 장난감 비행기를 발견했는데 마력으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난감일 뿐이었고 렌트는 마음에 들었지만 쓸모있는 물건을 찾고 싶었습니다. 라투르는 마력을 주입하면 비행기의 시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력 소모가 크고 멀리 날 수 없어서 그는 조금 망설이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렌트는 더 깊이 들어가 다른 마도구들을 살펴봤고 갑자기 렌트가 무심코 무언가를 건드리자 근처의 작은 조각들이 합체의 골렘이 되었고 그 골렘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골렘을 멈출 방법을 찾으려 렌트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골렘은 정말 강했고 렌트는 골렘의 팔을 베었습니다. 비비가 골렘은 이마에 인장이 있어서 거길 공격하면 멈춘다고 말했지만 이 골렘에겐 인장이 없어서 렌트는 연계 기술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라투르가 골렘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삭과 함께 이 난장판을 치울 거라며 계속 둘러볼 건지 물었습니다. 렌트는 그때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피가 든 병이었습니다. 라투르는 그것이 뱀파이어의 피이며 이걸 마시고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렌트는 이것이 자신을 진정한 뱀파이어로 만들어줄지도 모르기에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렌트는 그 비행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비비는 이삭의 선물로 준 이 비행기를 흥미로워했습니다. 이삭은 렌트에게 정기적으로 꽃을 배달하는 의뢰를 맡겼고 렌트는 수락했습니다. 피가 든 병에 관해서는 렌트와 비비는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몰랐습니다. 비비는 솔직히 렌트가 목숨을 걸고 그걸 마시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반마족으로 여기서 자신과 영원히 살아도 괜찮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렌트의 성격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상급 모험가가 되는 것이 렌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비는 셰일라의 질문을 떠올리고 렌트에게 상급 모험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렌트는 이 이야기를 비비에게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전에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렌트 자신이 모험가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상급 모험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복수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렌트는 깊은 산속마을에 살았습니다. 5살 때 렌트는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렌트에게는 린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리는 세상을 보고 싶어 했지만 렌트는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리는 렌트가 계속 그렇게 겁쟁이면 모험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리는 세상을 보기 위해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리는 무모한 사람이었고 종종 렌트를 끌고 다니며 사고를 쳐서 혼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렌트의 가족은 습격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렌트와 린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부모님은 목숨을 잃었고 린은 렌트를 끌고 마수에게서 도망쳤지만 잠시 후 그 늑대가 둘을 찾아냈고 덤벼들었습니다. 아니리는 목숨을 바쳐 늑대의 발톱으로부터 렌트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전사가 나타나 늑대와 싸웠습니다. 잠시 싸운 후 늑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렌트는 너무 늦게 온 전사를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렌트에게 사과하고 렌트와 가족들의 유해를 마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렌트는 그 전사에게 모험가가 되는 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10년 후에야 렌트가 등록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급 모험가라고 밝혔고 만약 렌트도 자신처럼 높은 등급에 오르게 된다면 자신을 찾아와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다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렌트는 여전히 동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동급 가족을 몰살한 그 늑대를 죽이고 그 전사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걸 마시고 이상해진다면 비비에게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렌트는 피를 마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한 순간 렌트는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몸이 완전히 개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비의 목소리가 렌트의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장장이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렌트가 쓸 더 좋은 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앨리스와 아이들은 모험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셰일라는 앨리스의 꿈을 알아채고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삭과 로라는 리나를 팀에 영입했습니다. 그때 렌트가 깨어나 비비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렌트가 성공적으로 진화했기에 어떤 생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렌트는 인간의 몸을 되찾았지만 등에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비는 렌트가 현재 어떤 생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입에는 작은 송곳니가 있었고 눈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꽤 평범해서 그는 원한다면 예전의 렌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렌트는 옛날의 그 전사를 다시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비는 그가 원한다면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